생명을 살리는 손에 겨눠진 비정한 총구. 복수심에 불타는 형사 한태석에게.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할 악마였다. 과거의 상처를 짊어진 구급대원 윤서에게. 그는 반드시 살려야 할 환자였다.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려는 자와 생명의 이름으로 구원하려는 자. 비 오는 밤의 골목. 두 사람의 신념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서 격렬하게 충돌한다. 바로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 생명을 구하기 위해 쏜 총알이 역설적이게도 모든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린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것은 연쇄 살인이 아닌 거대 제약회사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한 계획된 암살이었고, 죽은 범인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제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던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조직의 새로운 표적이 된다.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야만 한다. 과거의 상처와 불신을 넘어 그들은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정의와 생명.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위험한 싸움이 시작된다. 빗줄기가 비정한 채찍처럼 서울의 밤거리를 내리치고 있었다. 낡은 시장 골목, 좌판을 덮은 비닐 천막 위로 투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일한 소음인 듯했다. 그 소음마저 집어삼킬 듯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강력팀장 한태석. 그의 온몸은 땀과 비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지독한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5년이었다. 자신의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상호를 죽이고 유령처럼 사라진 그놈. 언론에서 그림자라 부르는 연쇄 살인마. 그놈의 뒤를 쫓아보낸 시간이 5년이었다.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고 삶을 포기하며 보낸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짐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거기서 이 계자씨가 한태석의 고함이 젖은 공기를 찢었다. 골목 끝 낡은 상가 건물의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기어오르는 검은 그림자. 한태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뒤를 쫓았다. 낡은 철제 계단이 두 남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마침내 옥상 사방이 막힌 공간.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는 뒤를 돌아 한태석을 마주했다. 모자를 깊이 눌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뱉는 숨결에서는 피비린내와 함께 지독한 악의가 느껴졌다. 상호, 내 친구 상호한테 왜 그랬어? 한태석의 질문에 돌아온 것은 비웃음 섞인 낄낄거림 뿐이었다. 그 소리에 한태석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총을 뽑아들었다. 내 놈은 법의 심판 같은 거 받을 자격도 없어. 그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는 옥상 난간으로 달려가 옆 건물로 뛰어내리려 했다. 수없이 도주로를 시뮬레이션했을 터였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가 그의 계산을 어긋나게 했다. 그의 발이 젖은 난간에서 미끄러졌다. 그와 짧은 비명과 함께 그림자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3층 높이 아래의 어두운 골목으로 추락했다. 둔탁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한태석의 고막을 때렸다. 그는 난간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쓰레기 더미 위로 부서진 마네킹처럼 꺾이고 뒤틀린 채 쓰러져 있는 그림자. 그의 주변으로 검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가 빗물과 뒤섞이고 있었다. 끝났다. 길고 지독했던 5년의 추격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한태석의 얼굴에 승리의 희열 대신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같은 시각 서울소방재난본부 119 종합상황실. 구급대원 윤서아가 막 교대한 동료에게 업무를 인계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고 앳되어 보였지만 1급 응급구조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옅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선배, 오늘 밤은 조용할 것 같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방심하지 마. 이런 날 더 큰 사고가 터지는 법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녀는 구급차에 오르기 전 제세동기와 응급약품 키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손에 익은 의료기기들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의 뇌리에는 희미한 잔상이 스쳤다. 수술실의 무균 소독약 냄새, 생명을 재던 모니터의 삑삑거리는 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어느 어린아이의 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3년 전 최고의 외과 서전술건 유망주였던 그녀가 수술용 메스를 놓아버린 이유였다. 그때였다. 상황실에 요란한 출동벨이 울렸다. 출동 중구 을지로 재개발 구역. 추락 환자 발생 환자. 의식불명. 출혈 과다 경찰 현장 통제 중. 신속히 출동 요망. 윤서아의 눈빛이 순식간에 구급대원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녀와 파트너인 강 기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다. 빗길을 가르며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그녀는 무선으로 전달되는 현장 상황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응급처치 시나리오를 그렸다. 골절, 뇌출혈, 뇌 손상 가능성.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환자는 선인도 악인도 아니었다. 그저 살려야 할 하나의 생명일 뿐이었다. 현장은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으로 아수라장이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하는 구급 키트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한 형사가 그녀를 막아섰다. 잠깐만요, 저놈. 그냥 추락 환자가 아닙니다. 연쇄살인 용의자예요. 상관없습니다. 서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환자입니다. 비켜주세요. 그녀는 형사를 지나쳐 쓰러져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상태는 최악이었다. 다발성 골절과 두부 손상, 복부 내출혈이 의심되었다. 호흡은 미약했고 맥박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다. 강 기사님, 기도 확보, 경추 보호대 고정하고 산소 공급해주세요. 나는 지열이랑 수행 라인 잡을게.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의 손이 능숙하게 환자의 옷을 찢고 상처 부위를 찾아냈다. 대퇴 동맥이 파열되어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압박붕대로 간부를 감아 직접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의 하얀 유니폼 위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이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병원까지 25분 그 안에 쇼크살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환자의 팔에 굵은 주사 바늘을 꽂아 수액 라인을 확보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리의 구급대원이 아니라 대형 병원 응급실의 외상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고 침착했다. 주변의 형사들조차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압도당해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뭐 하는 짓이야.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렸다. 한태석이었다. 그는 옥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철천 지원수가 한낱 환자로 취급받으며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눈에 비친 윤서하의 모습은 생명을 구하는 천사가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복수를 방해하는 악마의 조력자였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하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장 그 손때 그놈은 살아날 자격 없어. 서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환자의 불안정한 바이탈 사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환자입니다. 제 임무는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비켜주세요. 방해됩니다. 임무 저놈이
어떤 놈인 줄 알아? 저놈 손에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고. 내 친구도 저놈 손에 죽었어. 한태석의 절규에도. 서한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건 경찰서나 법정에서 따질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제 환자입니다. 그녀의 그 기계처럼 차가운 이성과 사명감이 한태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절컥. 어둠과 빗소리 속에서 공이치기가 젖혀지는 금소금이 유난히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서하의 파트너 강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른 형사들도 경악하며 그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한태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원수를 살리려는 저 여자와 5년간 자신을 지옥 속에 살게 한 저 짐승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총구를 환자의 심장을 향해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윤서하의 하얀 손이 아니라 그녀의 미간에 정확히 겨누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한태석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의 분노는 메마른 사막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손 떼라고 했다. 생명을 구하려는 자와 그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 차가운 빗줄기 아래 두 사람의 신념이 총구의 양끝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한태석의 총구는 흔들림이 없었다.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건조하고 뜨거웠다. 그가 겨누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구급대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자신을 갉아먹은 지옥 같은 시간을 조롱하는 운명 그 자체였다. 팀장님, 진정하십시오. 총 거두세요. 부하 형사들이 애타게 외쳤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총구 끝에 있는 저 여자, 윤서하와 그녀가 살리려 하는 악마. 둘만 존재하는 듯 했다. 놀랍게도 윤서하는 총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는 모니터와 피로 물든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한태석의 협박도 동료들의 만류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환자의 가쁜 숨소리와 생명이 빠져나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것은 3년 전 수술실에서의 실패가 그녀에게 남긴 지독한 트라우마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었다. 눈앞의 생명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그녀를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였다. 혈압 계속 떨어져요, 강 기사님. 에피네프린 7mg 준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평온했다. 총구가 자신의 미간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녀의 그 비현실적인 침착함이 한태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복수, 자신의 5년이 저 여자에게는 한낱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내년 귀는 처먹었나. 한태석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차해서라도 이 미친 행위를 멈추게 할 작정이었다.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으려는 순간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왜 내 환자를 살리는 걸 방해하는가라는 순수한 의문과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 한태석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추악한 존재로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그림자의 몸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의식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는 짐승이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교활한 짐승. 그는 자신을 살리려는 이 구급대원의 행위가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는 저 형사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대로
병원으로 실려가 봤자 그의 운명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짰다. 그의 눈이 실눈처럼 가늘게 떠졌다. 그의 손이 바지에 꿰매어 숨겨두었던 날카롭게 간 칫솔 조각을 찾아 더듬었다. 의사나 간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의 손이 자신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윤수아의 목을 향해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윤수아는 환자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반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녀의 시야 구석으로 하얀 플라스틱의 섬광이 스쳤다. 위험해. 한태석의 고함. 그는 윤수아의 어깨를 잡아채려던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 악마의 눈이 떠지는 것과 그 손에 들린 날카로운 흉기가 윤수아의 하얀 목을 향하는 것이 동시에 보였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만 가지 생각이 0.1초 만에 스쳐 지나갔다. 저 여자가 죽게 내버려둬. 그러면 저 악마도 곧 과다출혈로 죽겠지. 내 복수는 완성되는 건가 아니? 아니야. 저 여자는 아무 죄가 없어.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야. 상호가 살아있었다면 상호는 어떻게 했을까?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5년 전 눈앞에서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무력감이었다. 또다시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몸이 그의 이성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당겼다. 당, 고요한 빗속을 찢는 날카롭고도 둔중한 총성. 그의 총구는 더 이상 윤수아를 향해 있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아래로 향한 총구는 정확히 그림자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림자의 몸이 크게 한번 튕겨 오르더니 그대로 축 늘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날카로운 칫솔 조각이 툭 소리를 내며 핏물 위로 떨어졌다. 윤수아의 목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이었다. 총성이 멎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윤수아는 충격으로 뒤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스쳐 지나간 죽음의 감각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는 정말로 시체가 되어버린 환자와 그의 손에서 떨어진 흉기와 그리고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한태석의 총구를 번갈아 오갔다. 한태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총을 든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무고한 생명을 구했다. 동시에 5년간 쫓아온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렸다. 상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죄들의 실마리,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던 유일한 존재를 그 자신이 영원히 침묵시켜버린 것이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허무와 혼란이 태풍처럼 몰아쳤다. 그는 복수에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복수에 실패한 것인가? 팀장님, 부하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제야 한태석은 정신을 차린 듯 천천히 총을 내렸다. 권총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멍하니 윤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분노와 대립의 시선이 아니었다. 한 명은 구해준 자, 한 명은 구해진 자. 그러나 그 상황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뒤엉킨 감정의 교차였다. 한태석은 자신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단지 방가쇠를 당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로 향하는 마지막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미궁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예감이 차가운 빗줄기와 함께 그의 온몸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총성이 멎은 다음 날, 세상은 두 명의 영웅을 이야기했다. 한 명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환자를 지킨 구급대원. 다른 한 명은 그 구급대원을 구하기 위해 괴물에게 심판의 총알을 날린 형사. 언론은 그들의 사진을 나란히 싣고 삭막한 세상에 남은 한 줄기 희망이라며 떠들어댔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서울경찰청 내부.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흐르는 청문감사관실에서 한태석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영웅이라는 칭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피의자 신세였다. 한태석 팀장,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감찰관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다. 용의자를 생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사살했습니까? 그것도 심장을 정확히 노려서. 5년간 쫓아온 연쇄 살인 사건의 유일한 단서를 스스로 없애버린 이유는 뭡니까? 용의자가 윤서아 대원을 흉기로 공격하려 했습니다. 정당 방위이자 제3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다른 경찰들은 용의자를 제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팀장의 행동이 사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과잉 대응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태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동료를 잃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몸을 움직였다는 것을, 다시는 눈앞에서 무고한 희생을 만들 수 없다는 본능이 방가쇠를 당겼다는 것을. 하지만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는 이곳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절차와 규정, 그리고 조직의 안위뿐이었다. 결국 그는 수사 종결 시까지 직무정지 및 대기 발령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총과 형사증도 반납해야 했다. 5년간의 추격은 영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 동료들 사이에 미묘한 불신, 그리고 가슴에 뚫린 거대한 구멍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같은 시각 윤서아는 소방서장실에서 표창장을 받고 있었다. 윤서아 대원, 정말 자랑스럽소. 살인마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다한 당신은 우리 소방조직 전체의 귀감이야. 동료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귓게는 아직도 총성이 맴돌았다.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들던 섬뜩한 흉기의 감촉, 자신을 겨누던 형사의 광기 어린 눈빛, 그리고 눈앞에서 한 생명이 환자에서 시체로 변하던 그 순간, 그녀는 며칠간의 특별 휴가를 받았지만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고립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도시의 소음이 차단된 그녀만의 유일한 안식처. 문을 열자마자 솜사탕처럼 하얗고 복슬복슬한 사모예드 믹스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봄이야, 그녀가 나직하게 부르자 보미는 그녀의 품에 파고들어 얼굴을 핥으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1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상처투성이었던 보미를 그녀가 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보미가 그녀를 구해주고 있었다. 보미의 따뜻한 청아, 순수한 애정만이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서하는 피와 약품 냄새가 밴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도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녀가 3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또 다른 기억의 관을 열어젖혔다. 3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 소아외과 수술실 촉망받는 젊은 외과 의사였던 윤서아는 선천성 심장기형을 앓는 6살 아이의 대동맥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모두가 안도하던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너무나 가늘고 약한 혈관이 그녀의 메스 끝에서 터져버린 것이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떨어지는 소리.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녀의 손이. 한때는 신의 손이라 불렸던 그 손이 허공에서 길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단 몇 초의 망설임. 하지만 어린아이의 심장에게 그 몇 초는 영혼과도 같았다. 유윤수 선생 비켜. 지도교수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대신 메스를 잡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아이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비비이익. 수술실을 가득 채우던 그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 그것은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아이의 부모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도 함께 멎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윤수아는 다시는 메스를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병원을 떠나 구급대원이 되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일종의 속죄와도 같은 삶을 선택한 것이다. 악몽에서 깨어난 그녀의 눈앞에 걱정스러운 눈빛의 보미가 있었다. 보미는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며 조용히 곁에 누웠다. 서하는 보미를 끌어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날의 사건을 다시 복기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림자가 자신을 공격하던 그 움직임. 그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발악이라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간결했다. 마치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의 눈빛 광기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자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왜 하필 자신을 노렸을까? 한편 직무 정지 상태로 집에 틀어박힌 한태석 역시 같은 의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수사 기록과 부검 결과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림자의 본명은 김영철, 전과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인물. 그의 범행은 아무런 패턴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모두 달랐다. 그래서 그림자라 불렸다. 무작위 연쇄살인. 그것이 경찰의 공식 결론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태석은 김영철이 윤서하를 공격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무장한 경찰들이었다. 혼란을 일으키려 했다면 경찰을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비무장 상태의 구급대원을,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방식으로 노렸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컴퓨터를 켜고 5년 전 파트너 상호의 사건 파일을 열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용의자 김영철과의 격투 중 순직이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한태석은 기억했다. 상호의 시신에는 격투의 흔적 외에 목덜미에 아주 작고 정교한 자상이 남아 있었다. 당시에는 격투 중에 생긴 상처로 치부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김영철이 윤서아를 공격하려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만약 상호형의 죽음이 단순한 격투 중 사망이 아니라 계획된 암살이었다면, 만약 김영철이 그냥 미치광이 살인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킬러였다면,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사실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지난 5년간의 모든 피해자 자료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공통점은 없어 보였다. 대학 교수, 평범한 회사원, 주부, 학생. 도저히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서하의 집에서는 작은 발견이 있었다. 그녀는 그날 입었던 유니폼을 세탁하기 위해 주머니를 비우고 있었다. 피에 젖은 거즈와 소독솜들, 그것들을 버리려던 순간 거즈 끝에 걸려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쌀알의 반의반도 안 되는 크기에 반짝이는 금속 파편이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쇠조각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정교하게 가공된 초소형 전자부품의 일부처럼 보였다. 이런 것이 왜 피 묻은 범죄 현장 골목에 있었을까? 서하는 작은 핀셋으로 그 파편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같은 시각 한태석은 책상 위 파트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상호야,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저놈 혼자가 아니었던 걸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건, 하지만 그 이면에 꿈틀거리는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를 그들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언론은 며칠 더 떠들다가 새로운 자극적인 사건을 찾아 떠나갔다. 서울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연쇄 살인마의 죽음을 금세 잊어갔다. 하지만 한태석의 시간은 여전히 그 비 오는 날에 골목에 멈춰 있었다. 직무 정지 상태인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임시 수사본부로 만들었다. 벽 한쪽은 지난 5년간 그림자 김영철에게 살해된 희생자들의 사진과 자료로 뒤덮여 있었다. 무작위 살인, 그것이 경찰의 공식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의 형사로서의 본능이 그것은 오답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조각을 모두가 놓치고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다시 파고들었다. 직업, 나이, 거주지, 학연, 지연, 아무리 들여다봐도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절망감에 커피를 들이켜던 순간 아주 사소한 공통점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대학 교수는 3년 전 바이오젠 테크라는 거대 제약회사의 연구 자문을 맡은 적이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평범한 주부는 4년 전 바이오젠 테크의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다.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방학 때 그 회사에서 단기 인턴으로 일했다. 너무나 미미하고 옅은 연결고리. 하지만 무려 7명의 피해자 중 4명에게서 이 바이오젠 테크와의 접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연일 리 없었다. 한태석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림자 김영철은 무작위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었다. 그는 바이오젠 테크와 관련된 인물들을 어떤 이유에서나 청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파트너 상호는 그는 아마 이 연결고리를 눈치채고 파고들다가 청소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김영철은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청부살인업자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그저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그 꼬리를 자른 자들은 이제 누구를 노릴까? 한태석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영철의 마지막을 목격한 유일한 외부인 윤서하. 그가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것은 그녀가 단순한 구급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위험 요소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윤서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며칠간의 휴가가 끝났고 그녀는 다시 X19 구급차에 몸을 실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대했지만 그녀는 그 시선이 불편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 주었던 아주 작은 금속 파편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휴가 마지막 날 전자공학 연구원으로 일하는 대학 동창에게 그 파편의 분석을 부탁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서하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그냥 쇠조각 아니야. 최첨단 나노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저장 칩의 일부야. 군용이나 일부 특수 연구소에서나 쓰는, 시중에는 절대 유통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골목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살인마의 마지막 발악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고층 빌딩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다. 다행히 초기 진화가 잘 되어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녀는 연기를 마신 부상자 몇 명을 처치하고 철수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요. 선배, 그러게. 그녀가 대답을 마치는 순간이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거칠게 흔들리더니 모든 조명이 꺼졌다. 동료의 비명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하기 시작했다. 비상벨을 누를 틈도 없었다. 몇 초간의 끔찍한 추락. 그녀는 죽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3개층 정도를 추락하다가 비상 제동장치가 걸린 듯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급정지했다. 충격으로 두 사람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잠시 후 구조대가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노후된 부품으로 인한 오작동이라며 사과했다. 모두가 단순 사고로 여겼다. 하지만 서한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기 직전 비상계단 쪽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던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실루엣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경찰에 자신의 의심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최근 큰일을 겪으셔서 예민해지신 것 같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모두가 그녀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환자 취급했다. 한편 바이오젠테크라는 연결고리를 찾아낸 한태석은 윤서아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정직 상태였지만 형사의 본능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몰래 윤서아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늦은 밤 근무를 마치고 지쳐서 귀가한 서하는 보미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보미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미옹, 보미야. 조용히 해. 왜 그래? 서하는 잠결에 짜증을 냈지만 보미는 멈추지 않고 방문을 긁으며 지저댔다. 그 순간 그녀의 코에 희미한 가스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몸을 일으켰다. 주방 쪽에서 나는 냄새였다. 낡은 가스배관에서 새는 건가? 그녀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서는 순간 꽝! 아파트 현관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놀라서 돌아본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다급한 얼굴의 한태석이었다. 나와요, 빨리. 그는 서하의 팔을 잡아 끌고 다른 한 팔로는 보미를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서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이 아파트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집이었던 3층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창문 밖으로 터져 나왔다. 가스 누출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스 밸브를 조작하고 타이머 장치로 스파크를 일으킨 것이었다.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된 살인 시도였다. 서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보미가 그녀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한태석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지금쯤 저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한태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어떻게 알고? 당신을 노리고 있었으니까. 한태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대신 무겁고 진지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골목에서 놈들은 당신도 죽이려 했소. 당신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수가 된 거라고. 엘리베이터 사고도, 이번 가스 폭발도 전부 우연이 아니야. 그는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림자, 김영철이 사실은 청부살인업자였다는 것, 모든 피해자들이 바이오젠 테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김영철의 마지막을 목격한 윤서와 당신이라는 것을. 서아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겨누던 총구, 자신을 향해 날아들던 흉기, 자신을 쳐다보던 검은 그림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총을 겨누었던 저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놈들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요. 한태석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 움직이면 안 돼.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 알겠습니까? 한때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두 사람. 이제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버렸다. 불타오르는 아파트를 등지고 선 두 남녀의 눈빛에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결의가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폭발의 화염이 남긴 검은 잿더미 위로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한태석은 윤소하와 보미를 데리고 과거 자신의 수사팀 막내였던 후배의 낡은 오피스텔로 몸을 숨겼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작은 안전가옥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한 명은 자신에게 총을 겨누었던 남자. 다른 한 명은 그 남자의 목숨을 빚진 여자. 그들은 경찰과 구급대원이라는 사회적 역할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은 거대한 음모에 쫓기는 두 명의 고립된 개인일 뿐이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정리하죠. 침묵을 깬 것은 한태석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그림자 김영철에게 희생된 7명의 피해자 자료를 모두 펼쳐놓았다. 내가 알아낸 건 이들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바이오젠 테크라는 제약회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그들을 처리해온 해결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설명에 윤서아는 자신이 발견했던 작은 금속 파편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파편을 핀셋으로 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대학 동기에게 물어보니 군용이나 특수 목적에 쓰이는 초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한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데이터 저장 장치. 그렇다면 피해자 중 누군가가 살해당하기 직전 바이오젠 테크의 비밀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려 했을 수도 있겠군. 그리고 몸싸움 과정에서 그 장치가 파손된 거고 두 사람의 가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바이오젠 테크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 비밀을 눈치챈 내부 고발자 혹은 관계자들을 청부살인업자 김영철을 시켜 제거해왔다. 한태석의 파트너 상호 역시 그 비밀에 접근했다가 희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영철의 마지막 임무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지막 증인 윤서아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안전가옥에 틀어박혀 희생자들의 삶을 재구성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바이오젠 테크라는 이름 아래 기이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바이오 윤리학계의 권위자였던 한 교수는 과거
바이오젠테크의 신약 허가 과정이 비윤리적이라며 학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던 희생자는 사망 직전까지 거대 제약사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주제로 무언가를 취재 중이었다. 그리고 바이오젠테크의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돌연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던 한 여성 그녀의 퇴사 시점은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신약의 최종 임상시험이 끝난 직후였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내부 고발자들이었다. 그들은 무작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입을 막기 위해 살해당한 것이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두 사람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들 옆에서 윤서아의 반려견 보미는 불안한 기색에 주인 곁을 묵묵히 지킬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가장 첫 번째 희생자이자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던 연구원 이수연의 파일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4년 전 실종되었고 몇 달 후 인근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단순 실족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태석이 이수연의 유품 목록과 사진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엎드려 있던 보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탁자 앞으로 다가왔다. 킁킁. 보미는 콧소리를 내며 탁자 위에 증거물 사진들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빛바랜 스카프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수연이 실종 당시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였다. 보미는 그 사진을 향해 코를 박고 킁킁거리더니 이내 낑낑거리며 구슬픈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녀석은 앞발로 이수연의 얼굴 사진을 툭툭 건드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미야, 왜 그래? 서하는 보미의 이상 행동에 의아해하며 녀석을 달랬다. 하지만 보미는 멈추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호소하는 듯 서하와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상하군. 한태석이 중얼거렸다. 마치 저 사진 속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 보미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서하의 뇌리에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가 열렸다. 그녀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4년 전에 어느 비 오는 날의 기억이었다. 그때 그녀는 의사 가운을 벗고 잠시 방황하며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인적이 드문 북한산 등산로에서 나무에 묶인 채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어린 강아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마음이 아팠던 그녀는 직접 차를 몰아 현장으로 달려갔다. 앙상하게 마른 채 겁에 질려 사람의 손길 조각 거부하던 하얀 털의 강아지. 그 강아지가 바로 봄이었다.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이수연의 실종 사건 파일을 뒤졌다. 파일에는 이수연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의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 그녀가 보미를 발견했던 장소는 그 주차장에서 불과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보미는 버려진 게 아니었다. 보미는 이수연의 반려견이었던 것이다. 이수연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살해당하기 직전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을 반려견이라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 묶어두고 떠났던 것이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미는 사진에 남은 옛 주인의 희미한 채취를 기억해낸 것이었다. 스상시.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보미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작은 아이가 그런 끔찍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녀와 보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자가 남긴 간절한 인연의 끈이었다. 한태성 역시 충격에 휩싸인 채 보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작은 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4년 전 시작된 이 거대한 비극의 유일한 살아있는 목격자였다. 서하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 또한 그녀가 보미를 구해준 그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수사의 방향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이수연의 죽음부터 다시 파헤쳐야 했다. 그녀가 실종된 그날, 그녀가 보미를 묶어두었던 그 장소 근처에 그녀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서하는 보미를 더욱 굳게 끌어안았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동맹은 이제 한태석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미의 옛 주인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한태석의 목숨을 위해 이 지독한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만 했다. 위태롭기만 했던 두 사람의 동맹에 작지만 세상 누구보다 충직한 파트셔가 합류하는 순간이었다. 바이오젠 테크의 회장실. 도시의 야경을 발치해 둔 채 박물관의 유물처럼 값비싼 양복을 입은 최진혁 회장이 유리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그의 충직한 사냥개이자 그룹 보안실장이었다. 한태석과 윤서하, 그 구급대원 연이 붙어서 4년 전 이수연 사건을 다시 들쑤시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에게 인간은 목적을 위한 도구이거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 둘 중 하나일 뿐이었다. 네? 회장님, 안전가옥까지 파악해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곧 이수연이 실종됐던 북한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쥐 새끼들이 너무 깊이 파고 들어왔군. 최진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더 이상 사고사로 위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 한태석 그놈이 계속 파고들 테니 미끼를 던져야지. 쥐를 잡으려면. 쥐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덫에 놓아야 하는 법이다. 그는 윤서아의 프로필이 담긴 태블릿 PC를 보안실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수술 실패로 의사 가운을 벗어야만 했던 그녀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까지도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이용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 한태석 그놈과 떼어놓은 후에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보안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의 주군이 던진 잔인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한태석과 윤서하는 이수연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보미가 발견되었던 북한산 일대를 수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하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다. 여보세요. 서하야, 나다. 김진수 교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름에 서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진수 교수. 3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수술의 책임자이자 그녀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었다. 교수님, 어떻게... 미안하다. 서하야,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날 3년 전 그 수술 말이다. 사실은 네 잘못이 아니었다. 교수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그날 수술 장비에 결함이 있었어. 병원 측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의료 소송과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서 모든 걸 덮어버렸던 거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병원과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겁하게 침묵했다. 지난 3년간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 서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귓게 3년 전에 그 끔찍했던 모니터 소리가 다시 울리는 듯했다. 교수님, 그게 정말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병원의 은폐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그걸 너에게 주고 싶다. 내 명예를 되찾아주고. 나도 이 지옥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병원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어서 밖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 내일 저녁 우리가 그 수술을 했던 구간 수술실로 와주겠니? 그곳이라면 감시를 피해서 자료를 건네줄 수 있을 것 같다. 전화를 끊고 서한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난 3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악몽의 실체가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다니 구원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한태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한태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함정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괴로워하고 계셨다고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소. 우리가 막 사건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이 시점에. 하필 3년 전 당신의 스승이 나타나서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 놈들이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미끼로 던진 거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언쟁이 벌어졌다. 서한은 이성적으로는 한태석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랐다. 3년간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그녀는 참아 놓을 수가 없었다. 가야겠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이게 함정이라도 제 과거는 제가 직접 끝내고 싶어요. 한태석은 그녀의 눈에 서린 간절함과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작은 버튼형 비상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알겠소. 대신 이걸 가져가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눌러.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다음 날 저녁, 서한은 약속 장소인 폐쇄된 병원 구간으로 향했다. 재개발을 앞두고 수년째 버려진 그곳은 을씨년스러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복도에 쌓인 먼지, 깨진 유리창, 바람에 삐걱거리는 문소리. 그녀에게 이곳은 과거의 상처가 유령처럼 떠도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3층 수술실 복도에 도착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김진수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다. 와주었구나. 서하야. 정말 미안하다. 그는 서하를 데리고 복도 끝 가장 안쪽에 있는 제3수술실로 향했다. 바로 3년 전 그 아이가 죽었던 곳이었다. 서하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랐다. 김 교수가 수술실 문을 열었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철컥 등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함정이었다. 수술실에 비상등이 켜지며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김 교수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 최진혁 회장의 보안실장이었다. 김 교수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미안하다. 서하야. 내 딸아이가 놈들 손에 있다. 보안실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단한 스승의 대단한 제자로군. 유감이지만 내년의 명예회복은 저승에서나 해야 할 것 같다. 회장님께서 내년이 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일 거라고 하시더군. 서하는 뒷걸음질 치며 손에 쥔 비상벨을 미친 듯이 눌렀다. 그 순간 병원 밖에서 대기하던 한태석의 휴대폰이 세차게 진동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뛰쳐나와 폐쇄된 병원 건물로 달려갔다. 입구에는 이미 놈들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몸을 숨기며 건물 외벽에 낡은 배관을 잡고 2층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수술실 안 보안실장은 서하의 팔을 붙잡고
주사기를 그녀의 목에 가져다 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발버둥치며 그의 다리를 걷어찼고 손에 잡히는 의료기기를 던졌다. 바라게봤자 소용없어. 남자가 그녀를 수술대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머리가 차가운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며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남자가 그녀의 위로 올라타 몸을 누르고 주사기를 그녀의 경동맥에 꽂으려던 바로 그 순간 꽝! 수술실 문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쪽으로 쓰러졌다. 소화기를 들고 문을 부수고 나타난 것은 한태석이었다. 이 계자씨가 한태석은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부안실장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서하를 밀쳐내고 몸을 날려 한태석의 공격을 피했다. 두 남자의 격투가 좁은 수술실 안에서 벌어졌다. 전직 특수부대원과 복수심에 불타는 베테랑 형사의 싸움. 쇳소리와 뼈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싸움은 막상막하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보안실장이 수술대 위에 있던 메스를 집어들어 한태석의 옆구리를 깊게 찔렀다. 크악! 한태석의 몸이 휘청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보안실장은 한태석을 걷어차 쓰러뜨린 뒤 다시 서에게 달려들었다. 시끄러운 방해꾼이 끼어들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아 그는 겁에 질린 서하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태석은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서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옆에 있던 제세동기의 패들 2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보안실장의 관자놀이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피옥 하는 소리와 함께 보안실장의 몸이 잠시 경직되었다. 그 찰나의 틈, 한태석은 부상당한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의자를 집어들어 남자의 등 뒤에서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의자가 박살나고 마침내 거구의 사내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쓰러진 보안실장의 품속에서 작은 권총이 굴러나왔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그 총을 집어들어 서하를 향해 겨누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쓰러진 보안실장의 손에서 굴러나온 총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윤서하를 향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태석은 부상당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옆구리의 통증이 그의 발을 묶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찰나, 서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제세동기 패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3년 전 환자를 살리지 못했던 실패의 상징.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세동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최대 출력으로 에너지를 충전했다. 유저, 보안실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충전된 패드를 그의 양쪽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지지지직, 강력한 전류가 남자의 몸을 관통했다. 거구의 사내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경련을 일으켰고 그의 손에서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정적이 찾아온 수술실. 서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세동기 패드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자신의 손으로 극복하고 스스로를 구해낸 것이었다. 괜찮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한태석이 힘겹게 물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서하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다시 냉철한 응급구조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그의 옆구리 상처를 능숙하게 압박했다.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가 자신을 구해줬듯이 서로의 피와 땀이 뒤섞이며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생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진수 교수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진혁 회장이 과거 자신의 의료사고 기록을 빌미로 협박했으며 자신의 딸을 인질 삼아 서하를 유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 바이오젠테크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자료를 비밀리에 백업해 두었다고 고백했다. 회사는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알고도 그걸 숨기고 임상시험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알았죠. 그림자, 김영철에게 살해당한 희생자들은 모두 그 불법 임상시험의 부작용을 외부에 알리려던 내부 고발자들이거나 실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보안 서버에 숨겨두었던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불법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전체 명단, 조작되지 않은 진짜 임상 데이터, 그리고 사망자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진혁 회장이 직접 임상 데이터 조작과 내부 고발자 처리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녹취 파일까지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명백한 핵폭탄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 바이오젠테크의 기적의 신약 BT21의 출시 기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최진혁 회장은 수백 명의 국내외 기자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업적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닌 인류에 넘치는 성우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BT21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며 우리 바이오젠테크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철학이 맺은 결실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최진혁이 감격에 찬 표정으로 연설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로고가 담긴 영상을 상영하기 위해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크린은 신약의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림자에게 살해당한 첫 번째 희생자 이수연의 사진이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다른 희생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그리고 그들의 사진 위로 굵은 글씨가 떠올랐다. 불법 임상시험 BT21 부작용 사망자 명단. 연 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스크린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부작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김진수 교수가 넘겨준 진짜 임상 데이터와 함께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게 무슨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끄라고 최진혁 회장이 무대 위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김 교수의 영상 편지가 흘러나왔다. 그는 울면서 바이오젠테크의 모든 비리와 자신이 어떻게 협박당했으며 어떻게 진실을 조작했는지를 모두 고백했다. 회장님, 보안 요원들과 직원들이 방송을 멈추기 위해 통제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통제실 안, 윤서아가 노트북의 전송 버튼을 누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태석의 후배 형사의 도움을 받아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 잠입에 성공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대를 향해 달려들었고
투자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최진혁 회장의 자비로운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악마의 얼굴이 드러났다. 저 여자 잡아, 저 구급대원 연 잡아. 최진혁은 통제실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는 윤서아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을 직감했다. 보안 요원들이 통제실로 몰려들었다. 서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경호원들에게 막혀 있었다. 그녀가 궁지에 몰린 순간 복도 반대편에 비상구가 열리며 한태석이 나타났다. 그는 옆구리에 붕대를 감은 채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여깁니다. 윤서아 씨. 한태석은 경호원들에게 소화기를 던져 시선을 끌었고 그 틈을 이용해 서하는 비상계단으로 탈출했다. 두 사람은 호텔의 복잡한 내부를 가로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마침내 그들은 호텔 옥상으로 몰렸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잠시 후 헬기장 문이 열리고 최진혁 회장이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하찮은 벌레 같은 것들. 감히 내 왕국을 망쳐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여기서 너희들을 처리하고 모든 건 경쟁사의 음모였다고 발표하면 그만이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진실이 아닌 힘 있는 자의 이야기를 믿을 테니. 그가 방가쇠를 당기려던 순간 헬기장 다른 쪽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한태석과 서하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최진혁은 경악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옆에 있던 서하를 인질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서에게 닿기도 전에 한태석이 부상당한 몸을 날려 그를 덮쳤다. 두 남자가 옥상 바닥을 뒹굴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총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결국 최진혁은 특수부 요원들에게 제압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태석과 서하를 노려보았다. 옆구리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은 한태석을 서하가 부축해 일으켰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최진혁의 마지막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던 악의 제국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이오젠 테크 게이트는 21세기 대한민국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한 기업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짓밟고 사회 시스템을 어디까지 병들게 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최진혁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진실을 은폐했던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진혁은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에서 차가운 감옥 안에 죄수 번호로 전락했다.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다.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에 협력한 김진수 교수는 감형을 받아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세상은 더디지만 결국 가야 할 길을 갔다. 정의는 가장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1년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국립경찰추모공원. 한태석은 파트너였던 김상호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5년간 그를 지배했던 지독한 분노와 복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상고야, 다 끝났다. 그는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나직하게 말했다. 내 놈 죽인 놈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놈들까지 전부 죗값 치르게 했어.
이제 발 뻗고 편히 자라.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세상. 조금은 깨끗해졌을 거다. 그는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친구에게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전했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의 작별 인사였다. 그는 마침내 친구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자신의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한태석은 징계가 풀리고 다시 강력팀장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여전히 범인을 향한 집념은 날카로웠지만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직감을 맹신하지 않았고 팀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팀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어리바리한 신입 형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을 때 예전에 그라면 네가 뭘 안다고 라며 면박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래? 뭐가 의심스러운데 들어보자. 그는 신입의 어설픈 추리를 끝까지 들어주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핵심을 짚어주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팀원들을 이끌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경찰이 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환자 들어옵니다. 다중추돌 교통사고. 30대 남성. 의식 혼미. 복부 내출혈 의심.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그녀는 윤서하였다. 바이탈 체크 수행 라인 2개 잡아 ABGA 동맥혈 가스 분석랑 혈액 검사 바로 내리고 외상괴과에 긴급 콜해.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3년 전 수술실에서 메스를 놓았던 그녀는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어 매일 죽음의 문턱에 선 환자들을 구하고 있었다.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웠던 경험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실패가 두려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한때는 끔찍한 악몽이었던 응급 상황이 이제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명이 되었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보호자의 감사 인사, 그것이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다. 몇 달 후,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윤서하는 한강공원에서 보미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활기차게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보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익숙한 인형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비번인 듯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한태석이었다. 우리 용감한 시민 영웅께서는 잘 지내시는가? 한태석이 능청스럽게 농담을 건넸다. 우리 막무가내 형사님이야말로 이제 사람 좀 안 잡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서하도 웃으며 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긴장감이 없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경험은 그들을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특별한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한가로운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끔찍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한태석은 새로 들어온 신입이 또 어떤 실수를 했는지 투덜거렸고 서하는 응급실에 실려온 취객 때문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야기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그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래도 의사가운 입은 모습을 보니 좋구먼. 한태석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 주황색 구급대원 복보다 훨씬 잘 어울려 형사님이야말로 제 머리에 총 안 겨누고 계신 모습이 훨씬 보기 좋네요. 서아의 농담 섞인 대답에 한태석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편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약속은 평생 지켜야지. 두 사람은 말없이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 발치에 앉아 행복하게 꼬리를 흔드는 봄이의 하얀 털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독했던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훈장이 되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어둠이 아닌 새로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터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